준비되지 않은 이별 82페이지. 아내는 그렇게나 애지중지 여겨온 딸들이 병실 밖에서 복받치는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흐느끼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중환자실 침상에 누워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밤은 깊어 11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여보, 어디 있어? 나 혼자 여기 두고 자기 어디 있는 거야? 문득 아내의 목소리가 귓전을 울렸다. 무엇인가 놀란 듯 나는 앉았던 계단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어떤 힘에 이끌리듯 내 딸들을 대동하고 병실 안으로 들어섰다. 마음은 까닭없이 바쁘게 다름질쳤다. 여전히 중환자실 안은 잡다한 기계음과 나직이 주고받는 의료진의 속삭임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여보, 나야. 나 알아보겠어? 가슴이 쿵 소리를 내고 무너졌다. 그와 동시에 시리도록 서늘한 기운이 전신을 엄습했다. 자기야, 왜 아무 말이 없는 거야? 나라니까. 아이들하고 내가 왔다니까? 소용없었다. 아내의 가슴에다 손을 얹고 흔들어대고 다시 얼굴 가까이 입을 가져다 대고 말을 건넸지만 산소 마스크에서 산소 새어나오는 소리만 날 뿐 아내는 대꾸가 없었다. 왜 이러니? 어쩌자고 이렇게 시간 달라져만 가는 거니? 내 가슴은 이미 주체하기 어려울 만큼 무너졌고 두 다리는 기운을 상실해 금세라도 주저앉을 태세였다. 자기야, 이러면 안 돼. 우리 함께 여유 있는 시간들을 아직 갖지 못했잖아. 약속했잖아. 자기 그거 잊으면 안 돼.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가슴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다. 아니, 잠들어 있는 듯 누워있는 아내가 깜짝 놀라서 깨어날 만큼 오열하고 몸부림치고 싶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마음은 그랬는데 가슴속에선 억장이 무너져 내렸는데 바깥 나는 고작 두 눈에 이슬이 맺힐 정도로 잠잠했다. 목구멍을 가득 메우고 있는 뜨거운 덩이가 툭 하고 터져나오기만 하면 가슴속에 빼곡히 들어차 있는 그것들이 통곡이 되고 눈물이 되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줄 것만 같은데 정말이지 갑갑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나는 그런 내가 참을 수 없이 싫었다. 바로 눈앞에서 아내가 꺼질 듯 가물가물한 의식세계를 방황하고 있었다. 20여 년 살을 맞대고 살아온 여자였다. 내가 자신을 사랑한 것보다 자신이 나를 더 사랑한다고 서슴없이 말해온 내 여자였다. 그런데 그 아내가 작은 바람에도 꺼질 듯한 의식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왜 고작 두 눈에 눈물을 묻혀내는 것만으로 슬픔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내 자신이 미워져서 까닭 모를 분노로 몸을 떨었다. 나는 아내의 손을 움켜쥐었다. 내가 손을 쥐었을 때 아내가 힘을 가해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힘껏 움켜쥐었다. 그렇지만 아내의 손에서는 그 어떤 작은 반응도 느낄 수 없었다. 불과 1시간 전만 하더라도 응, 이란 대답과 함께 손에 지그시 힘을 주던 아내였다. 그런데 겨우 1시간이라는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을 뿐인데 아내는 너무도 많이 달랐다.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듯 그렇게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다. 엄마! 얼굴을 가까이 가져다 대고 새롬이 두어 차례 나직이 엄마를 불렀다. 슬기는 엄마의 다리며 팔을 어루만지기도 하고 주무르기도 하면서 복받쳐 오르는 슬픔을 표현하고 있었다. 샘과 송이는 언니들에게 자리를 내준 채 뒤로 물러나 있었다.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아내로부턴 그 어떤 반응도 없었다. 얇게 땀이 밴 아내 손은 언제나처럼 따뜻했다. 그렇게 따뜻한 아내의 손을 언제까지나 만지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기도했다. 아내는 수많은 말들을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내 손에다 쏟아붓고 있었다. 나는 아내의 그 소리 없는 말들을 듣고 있었다. 아이들이 이만큼만 자라도 자기 큰 힘 안 들 거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갓난아이 때부터 교회를 걸음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흐트러지지 않을 거야. 자기나 건강에 신경 써. 이제 어떡할래? 컴퓨터 하다가 허기져서 식은땀 나도 밥 비벼다 대령해줄 사람 없어서. 바보같이 그냥 있지 말고 뭐라도 찾아서 먹도록 해. 이제 자기뿐이야.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제 아빠뿐이라고.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자기 건강에 신경 써야 해. 알았지?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거잖아. 내가 자기보다 조금 먼저 가는 것뿐이야.
병들어서 너무너무 많이 아팠던 몸을 벗어버리고 천국으로 가는데 뭐.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 자기야, 우리 거기서 나중에 꼭 만나자. 알았지? 그때 만나면 내가 자기를 끌어안고 아이들 키우느라 수고했지 하며 뽀뽀해줄게. 그러라면 자기야, 아이들 잘 키워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줘야 할 텐데. 아참, 자기 기억하고 있지? 우리 아이들 신랑감들은 모두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 괜히 아이들 등살에 마음 약해지지 말고 꼭 그렇게 해야 돼. 자기는 처음엔 안 된다 했다가도 차츰 마음 약해지는 것이 탈이야. 아빠가 생각해봐서 안 될 만한 것이면 끝까지 안 된다고 해. 아이들한테 강하게 할 땐 좀 강해져야 돼. 알았지? 그런데 어떡하냐. 아이들 모두 시집가면 자기 혼자서. 그 꼴 생각만 해도 정말 싫다. 그래서 내가 늘 말했던 건데 자기가 나보다 먼저 천국 가야 한다고. 하지만 어떡해.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오라시는데. 살면서 어느 만큼 괜찮다 싶은 사람 있으면 마음 맞춰가면서 함께 살도록 해.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저희들을 어떻게 길러왔는지 너무들 잘 알고 있으니까 아마 아빠한테 잘할 거야. 엄마한테 할 몫까지 합쳐서 잘하리라 나는 믿어. 그런데 자기야, 정말 사실은 더 살고 싶다. 자기 곁에서 못 받은 사랑 더 받고 우리 아이들하고도 더 많은 시간 함께 보내고 싶고. 우리 막내 꿍꿍이가 내년이면 중학생이 되는데 우리 꿍꿍이 교복 입은 모습도 보고 싶은데. 우리 세롬이는 큰딸 노릇하느라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간호학원 마치고 의젓하게 간호가운 입은 모습 얼마나 예쁠까? 아참, 자기야, 슬기한테 지금보다 더 좀 많이 신경 써주라. 둘째이다 보니 항상 사랑이나 관심 밖으로 자기가 밀려나 있다고 여기는 것 같아. 이제 내 몫까지 자기가 모두 해야 하니까 지금보다 조금만 더 관심을 쏟아주길 바라. 우리 매미는 성격이 둥글둥글해서 천생 부잣집 맏며느리감인데 그러다가 보니 자칫 있는지 없는지 신경을 못 쓸까봐 염려가 돼. 자기야, 미안해. 자기한테 너무 많은 짐을 내맡기고 가는 것만 같다. 그렇지만 자기 잘못되기라도 하면 안 되잖아. 그지? 정말 미안해. 자기가 내 몫까지 조금만 애써줘. 그러면 하늘에서 나도 쉬지 않고 기도할게. 자기야, 알았지? 우리 둘이 평소에 주고받은 얘기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아마 자기는 잘 해내리라 믿어. 자기야, 사랑해. 여보, 정말 사랑해. 넘친 눈물이 방울 져서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가슴속에서는 또 다른 내가 눈물로 범벅이 된 몰골을 하고 대굴대굴 구르고 있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있는 내가 그래야 했는데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침대에 몸을 붙이고선 나는 아내의 손을 움켜쥔 채 그저 눈물만 떨구고 있었다. 안 돼. 아직은 안 돼. 자기야, 내 말 들리니? 지금은 아니야. 아직도 우린 자기가 필요하단 말이야. 아직은 더. 알겠니? 지금 이렇게 가버리면 내가 자기한테 너무너무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단 말이야.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침대에 몸을 붙인 나는 아내의 얼굴 가까이에다 대고 그렇게 말을 쏟아냈다. 가슴은 발기발기 찢어졌고 목구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밖으로 터져나오려고 발버둥쳤다. 맞잡은 아내의 손과 내 손에는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땀이 흥건히 배어났다. 형부, 그만해요. 너무 이러면 안 돼요. 자, 이제 그만 나가요. 네? 어느 사이 들어온 처제들이 내 팔을 잡아 끌었다.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에도 축축한 물기가 서려 있었다. 어떻게 해. 이제 어떻게 해. 처제에게 손이 잡혀 병실 밖으로 나가면서도 나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같은 말만을 뱉어냈다. 미처 아내에게 또 오겠노란 말도 남기지 못하고 나는 병실을 나왔다. 아이들도 졸래졸래 뒤따라 나오며 훌쩍거렸다. 어디 가서 쉬시도록 하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드릴 테니 댁에 가셔서라도 쉬도록 하세요. 간호사의 말을 등 뒤로 받으며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찬 복도로 나왔다. 나는 지쳐 있었다.
오후 4시경 집을 나와 밤 11시를 넘도록 아내가 누워있는 주변을 서성거렸다. 몸은 소금에 절인 듯 지쳐 있었지만 총각을 다투는 아내를 두고 말처럼 어디가 편히 쉬고 할 정황은 아니었다. 형부, 우리 로비에 내려가 의자에 앉아있도록 해요. 벽에 기대 서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데 처제가 팔을 잡으며 말을 건넸다. 어차피 당장은 아내를 홀로 두고 병원을 떠날 마음이 없었기에 로비에 내려가 의자에라도 앉아야겠다는 생각에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깊은 밤 병원 로비는 인적이 없어 훨씬 드넓어 보였다. 몇 안 되는 전등불이 널따란 공간을 비추느라 안간 힘을 쓰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막 의자에 앉으려 할 때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소리를 내질렀다. 정막을 뚫고 들려오는 전화벨 소리는 언제 들어도 불안의 파장을 가슴에다 아로새겼다. 우리 모두는 일순 긴장으로 굳어졌다. 오빠, 이제 거의 도착했는데 어디로 가면 되죠? 바로 밑 동생이었다. 내 전화를 받고 막내네와 함께 경기도 양주에서 오는 길이었다. 우리 지금 1층 로비에 내려와 있으니까 이리로 와라. 아내가 아무 걱정 없이 속갯말을 털어놓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우리가 늦게나마 식을 갖출 수 있었던 것도 동생 내외가 서둘러준 덕이었다. 그렇게 동생 내외는 우리 부부에게 각별한 마음을 쏟아왔다. 세롬아, 아빠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다. 누군가 마구 흔들어서 빨리 깨워줬으면 싶은 그런 악몽을 꾸고 있는 것만 같다. 휴대폰을 접어 주머니에 쑤셔 넣으면서 중얼거렸다. 곁에 앉은 세롬은 말없이 한숨만 내쉬었다. 목전에서 전개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현실로 받아들이기는 너무도 벅찼다. 정말이지 악몽이기를 빌고 또 빌고 싶었다. 보름 전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던 날 방학을 틈타 동생들을 밀치고 세롬이 엄마 간병을 하겠노라며 침상을 지키던 때가 떠올랐다. 불편한 새우잠을 자면서도 이제 간호학원도 다니고 하니 좋은 경험이라며 나를 향해 웃어 보이기까지 했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이번엔 중환자실에 누워 촌각을 다투고 있으니 녀석의 신경도 오죽할까 싶었다. 그때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여전히 정막을 깨트린 전화벨 소리는 더할 수 없는 긴장을 만들어냈다. 반사적으로 손을 주머니로 가져가 휴대폰을 꺼내 펼쳐들었다. 이미라 환자분 보호자시죠? 낯익은 목소리가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라님이 위독합니다. 지금 곧 중환자실로 와주십시오. 휴대폰을 쥐고 있는 손이 가늘게 떨렸다. 금방이라도 그것을 놔버릴 것처럼 일순 손에서 힘이 달아났다. 형부, 왜 그러세요? 무슨 전화인데요? 넋을 잃은 모습을 보자 처제가 불안한 얼굴로 바짝 다가서며 물었다. 지금 곧 중환자실로 올라오래. 그 말 외에 다른 할 말이 없었다. 굳이 더 이상의 다른 말이 필요치 않았다. 흡사 형체 없는 그림자들이 서서히 움직여 엘리베이터 쪽을 향해 흘러가듯이 우리 모두는 침통한 얼굴로 말없이 걸었다. 잘 닦여 번들거리는 바닥이 발 밑에서 흡사 파도처럼 일렁였다. 금세라도 온몸이 일렁거리는 그곳으로 빨려 들어가 버릴 것만 같이 어지러웠다. 중환자실이 가까워질수록 숨이 막혀왔다. 세롬에게 끌려가기라도 하는 양 발의 무게는 천근이었다. 휴대폰을 꺼내 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동생에게 속히 중환자실로 올라올 것을 알렸다. 오셨어요? 이쪽으로 가까이 오시죠. 아내가 누워있는 침대 가까이 이르자 침대 건너편에서 간호사가 우리를 향해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아내 침대에다 몸을 붙이고 서서 간호사를 응시했다. 환자 가족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을 때가 저로서도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아내를 담당한 젊은 의사였다. 간호사 곁에서 뭔가를 적고 있던 그가 우리를 보고 짧은 한숨을 뱉으며 말문을 열었다. 순간 긴장으로 온몸이 굳어졌다. 나는 손을 내밀어 침대를 붙잡았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탈진한 사람처럼 멍한 얼굴로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이미라 환자는 조금 전 2005년 3월 10일 0시 9분에 사망하셨습니다. 사망 원인은 폐혈증입니다.
의사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름은 분명 아내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의 말은 죽음을 의미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말이지 이상했다. 아내가 방금 전 숨을 거두었다는데도 나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침대 발치에 서 있는 처제들이 의사의 법정 선고와도 같은 말을 듣는 순간 흐느끼기 시작했고, 곁에 서 있는 아이들까지 훌쩍였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넉나간 사람처럼 멍히 서 있었다. 의사의 목소리가 까마득히 먼 곳에서 들려왔다.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언니. 그 순간 동생이 뛰어들었다. 의사의 사망 통보가 끝나자마자 들이닥친 동생은 아내의 얼굴에 대고 목 놓아 울었다. 언니, 이렇게 떠나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병하고 싸우고 그 독한 약하고 싸웠어. 살아야지. 그렇게 고생했으면 기어코 살아야지. 왜 죽어? 언니, 죽을지 살지 모르고 남편 위에 자식 위에 애써온 곳은 어떡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오. 불쌍한 우리 언니. 어떻게 해, 언니 불쌍해서. 눈물이 맺혔다. 남의 일인 양 넋을 놓고 우두커니 서 있던 내 눈에도 그제야 눈물이 고였다. 달아났던 넋이 그제야 돌아온 듯했다. 가슴 저면에서 뜨거운 액체가 부글거리며 목구멍을 향해 솟구쳐 올랐다. 이럴 수는 없어. 자기가 죽다니. 이렇게 쉽사리 내 곁을 떠나다니.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니라고.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믿고 싶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불과 몇 시간 전 내 등에 업혀 아파트를 내려왔는데 고작해야 7, 8시간밖에 안 되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장난처럼 이렇게 숨을 거둘 수가 있는지 믿어지지 않았다. 나는 아내의 다리를 매만져 내려갔다. 따뜻했다. 헐렁한 환자복 속으로 손을 넣어 쓸어보았다. 반응이 없었다. 까칠한 발바닥을 매만졌다. 유난히 간지럼을 타던 아내였는데 미동도 하지 않았다. 간호사가 우리를 둘러싸고 커튼을 치기 시작했다. 순간 아내의 몸을 끌어안고 몸부림치고 싶었다. 목이 터져라 아내를 부르며 마구마구 울부짖고 싶었다. 여보야, 자기 정말 죽은 거니? 응? 이렇게 전이나 다름없이 자기 몸은 따뜻한데 정말 죽은 거냐고. 응? 안 돼. 자기야, 안 된다고. 나는 어떡해.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떡하냔 말이야. 응? 자기야, 가지 마. 여보야, 가지 말란 말이야. 나는 아내의 얼굴을 부여잡고 울기 시작했다. 아내의 손을 움켜쥐고 어린아이처럼 흔들어대기도 했다. 아내의 손바닥에서 따뜻한 물기가 내 손으로 전해졌다. 그것을 느낀 순간 나는 더욱 가슴이 무너졌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그리고 아이들이 곁에 없어서 또 얼마나 찾았을까. 나는 침대가 들썩이도록 아내를 끌어안고 몸부림치고 싶었다. 새롬은 엄마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훌쩍였다. 슬기는 엄마의 다리를 쓰다듬으며 울고 있었다. 샘과 송이는 언니들 뒤에 서서 훌쩍이고 있었다. 자기야, 그러지 마. 이제 모두 자기 몫이야. 아이들도 집안을 꾸려가는 것도 다 자기 몫이라고. 자긴 잘 알고 있잖아. 그러니 마음 강하게 먹어야 돼. 어떡하겠어. 하늘에서 날더러 이제 그만 오라시는데 가야지. 나도 자기랑 우리 아이들을 남겨두고 가려니 정말 싫다. 마음도 안 놓이고. 새롬 아빠, 잘 살아야 돼. 그동안 우리 틈틈이 얘기해온 것 다 기억하고 있죠? 자긴 꼼꼼해서 모두 다 잘 해낼 거야. 나는 믿어. 그리고 내가 평소에 말한 것처럼 나는 화장을 해서 꽃들이 많이 피어있는 산에 뿌려줬으면 좋겠어. 기왕이면 국화꽃이 있는 곳에. 병으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몸뚱이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태워가지고 뿌려줘. 자기야, 내가 말한 것 기억하지? 행복하게 살란 말. 그리고 아이들을 혼낼 일 있더라도 너무 심하게 혼내지는 말아달란 말. 자기 기억하고 있지? 꼭 잊지 말고 그렇게 해줘. 부탁이야. 나도 하늘에서 예수님 붙들고 기도할게. 자기랑 우리 아이들 보살펴달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만 눈물이 나려고만 하지? 자기 품에 이제 다시는 안길 수 없다고 생각하니 마구 눈물이 나려고 해. 이렇게 가야만 한다는 것이 싫다. 자기야, 나 정말 싫어. 자기랑 우리 아이들이랑 모두 다 여기 있는데 왜 나만 가야 하는 거지? 응?
자기야, 자기야, 새롬 아빠. 아내의 음성이 귀를 비집고 파고들었다.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넘쳤다. 가슴 속에서는 또 다른 내가 울부짖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너무 지체하면 저희가 시신을 다루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저희를 도와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사가 기다리다 못해 입을 열었다. 몸에서 생명이 달아나 버리면 그것으로 그만이었다. 야속하기가 그지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사람들의 시선에 띄지 않게 생명이 사그라진 주검을 깨끗이 처리하는 것만이 남아있었다. 숨을 거둔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며 또 얼마만큼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 따위는 상관없었다. 가슴이 발기발기 찢어지는 아픔 같은 것은 그저 남아있는 유가족들의 몫일 뿐이었다. 오빠, 그만해요. 이제 우리 그만 나가요. 언니도 오빠가 너무 이러는 거 바라지 않으리라는 것 잘 알잖아요. 그러니 우리 이제 그만 나가요. 얼마나 울었는지 코먹은 소리로 동생이 내 팔을 잡아 끌었다. 침상에다 아내를 홀로 두고 돌아서는 내 걸음은 금세라도 무너질 것처럼 비틀거렸다. 자꾸만 등 뒤에서 나를 부르는 아내의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아 걸음은 더디기만 했다. 형부, 장례식장은 어디로 할 건지 물어보는데요? 중환자실을 막 나서려는데 뒤따라 나온 처제가 걸음을 빨리 해 다가오더니 젖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나는 복도벽에 기대섰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러자 다시금 눈물이 넘쳤다. 정말 기가 막혔다. 왜들 그렇게 서둘러대는지, 아내의 숨이 끊어진 지 고작 얼마나 됐다고, 아직 체온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아내를 두고 지금 못들 하고 있는 것인지, 흡사 아내가 죽기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준비된 절차 하나하나가 야속하다 못해 찢어진 상처를 후벼파대는 것만 같아 괴로웠다. 어디로 한들 뭐 별 다르겠어. 여기 장례식장에서 한다고 해. 기력을 탈실한 목소리였다. 벽에 기대선 채 처제를 향해 말했다. 어딘가에다 소중한 그 뭔가를 잃어버린 것만 같이 마음이 허전해 견딜 수가 없었다. 졸지에 엄마를 잃고 불안해하는 아이의 심경처럼 가슴은 공허했다. 형부, 우리 내려가요. 아래 장례식장에 가서 수석을 밟고 있으면 그 사이에 언니를 안치실로 이동할 거래요. 왔던 길을 되돌아간 처제는 내 말을 간호사에게 전하고 다시 간호사가 전한 말을 가지고 왔다. 그래 오빠, 우리 그만 내려가자. 어떡하겠어. 이제 언니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잖아. 하나하나 언니를 보낼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오빠가 정신을 차려야 돼. 알잖아. 오빠, 그리고 오빠한테는 보살펴야 되는 딸들이 있는데 애들이 이제 바라볼 사람은 아빠밖에 없잖아. 아빠가 힘을 내줘야 아이들도 힘이 날 거고. 내 손을 잡고 걸으며 슬픔을 당한 오빠를 위로하기 위해 쉬지 않고 꺼내놓는 동생의 한마디 한마디는 결코 틀림이 없었다. 오빠, 나도 언니 생각만 하면 가슴이 메어와 정말 견딜 수가 없어. 얼마 전 몸이 어떠냐며 전화했을 때 곧 있으면 신약 치료를 하게 된다며 기대에 찬 목소리로 얘기하던 것이 귀에 쟁쟁해서 정말 참기 어렵도록 힘들어.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그동안 고생한 곳이 어딘데 이렇게 거짓말같이 갈 수가 있느냐고. 동생은 울컥 목이 메는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1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다시 장례식장으로 가기 위해 병원 밖으로 나올 때까지 나를 위로하던 동생은 불현 새언니 생각이 났던지 억제해온 울음을 입안 가득히 머금었다. 1층 장례식장 사무실에 들어가 영안실 사용 절차를 밟았다. 직원은 인터넷에서 화장장과의 예약을 하느라 키보드를 부지런히 두들겼다. 빈소가 차려질 영안실 크기며 갖가지 사용할 것들을 계약하는 등 장례에 따른 준비는 척척 진행되어 갔다. 두 동생과 매제들 그리고 처제네 부부들이 나를 대신해 모든 일처리들을 이행해 갔다. 나는 결정이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관여키로 했다. 생각 같아선 차라리 모든 것에서 무신경해버렸으면 싶었다. 목전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일같이만 여겨졌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단잠에 빠져있는 깊은 밤, 동이 트려면 아직 여러 시간이 남았는데 흡사 우리들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분주히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켜 주었다. 숨이 막힐 것만 같은 답답함에 간간히 사무실 밖으로 나와 서 있는 내 곁을 동생들이 그리고 처제들이 번갈아 따랐다. 그러나 모두 한결같이 말이 없었다. 2004년 3월 10일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05년 3월 10일 46의 나이로 생애 시계바늘에서 손을 떼기까지의 날수는 꼭 1년이었다. 고작 1년을 더 살기 위해 그 모진 고통의 시간들을 감수하였나 싶은 마음에 가슴이 쓰라려 견딜 수가 없었다. 밤 공기는 몸을 움츠러들게 할 만큼 차가웠다. 얼굴을 들어 허공을 향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두 눈에 이슬이 맺혔다. 자기야, 그래도 고모랑 고모부 그리고 내 동생 부부들이 자기 곁에 있어서 그나마 안심이 된다. 하지만 자기야, 나는 자기가 나를 장사 지내는 일에서 눈꼽만큼도 뒤로 물러서 있는 걸 원치 않아. 자기 알지? 집에서도 늘 자기 곁에 붙어 있고 싶어 했던 거. 이제 자기 곁을 마지막 떠나가는 길인데 구석구석 하나하나 자기 손길을 느끼고 싶단 말이야. 새롬 아빠, 그러니 마음 강하게 먹고 끝까지 내 장례식을 위해 애를 써줘. 알았지? 여보, 그럴 수 있죠? 전신을 휘감는 허탈감에 내 몸은 비에 젖은 풀잎처럼 축 처졌다. 형부, 추운데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 오빠, 이제 다 끝나가는데 잠시라도 안에 들어가 있자. 3월도 중순이었지만 영안실 밖 공기는 선득했다. 문득 두 손을 들어 팔짱을 끼웠다. 내 가슴에 몸을 내맡기던 아내의 감촉이 생생했다.